여러분, 혹시 이런 씁쓸한 생각, 밤잠 설치며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가족들,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나 하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내 곁엔 아무도 없고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얼마 전 부산에서 전해진 한 60대 어머님 소식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병원비 4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 평생 자식들 결혼 뒷바라지 다 하시고 친척들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던 좋은 사람이셨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파서 쓰러지자 그렇게 챙겼던 자식도 친척도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 정말 남의 일처럼만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착하게 살아서 망하고 정이 많아서 외로워지는 억울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은 다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왜 나이 들수록 내 것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창문가에 앉은 한 남자가 낡은 일기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2025년 3월 12일, 날씨 맑음. 오늘은 퇴직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쓸쓸할까? 이름은 이정환, 67세. 그는 35년간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았다. 퇴직식 날엔 사장까지 와서 이 상무님 같은 분 덕에 우리 회사가 있었습니다라며 악수를 청했다. 그때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치면 약 3억 원 남짓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거라 믿었다. 퇴직 후 첫몇 달은 행복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나도 이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싶어. 아내의 말에 이정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태 돈 버느라 못 누렸으니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인생이었다. 두 아들을 서울대와 연세대까지 보내며 학비와 등록금, 유학비로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결혼할 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씩 지원했고 며느리 출산 후엔 손주 돌봄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다. 그의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때까진 후회가 없었다. 그래도 자식이 잘 사는 게 내 노후야. 그의 입버릇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믿던 방향과 달랐다. 첫째 아들은 IT 스타트업을 차렸다가 코로나 이후 부도가 났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때마다 이정환 씨는 아버지라면 도와야지라며 손을 내밀었다. 첫째에겐 사업 자금 3천만 원, 둘째에겐 생활비 2천만 원. 그는 다시 일어서면 갚겠지라며 아무 서류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통장엔 7천만 원이 남았고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도와줘요. 우리도 병원비 들어갈 나이예요. 이정환 씨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목이 메었다. 나는 평생 남 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가족한테 인색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남을 돕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 그의 인생이 흔들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새벽부터 속이 답답하더니 결국 회사 후배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담낭염, 수술비 450만 원.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버지 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대답은 이랬다. 아버지 이번 달에 애 학원비랑 대출 이자까지 겹쳐서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 알았다. 괜찮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그는 결국 적금 통장을 해지해 수술비를 냈다. 하지만 병원비로 빠져나간 돈을 메우지 못했고 몇 달 뒤부터 생활비가 막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아버지,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요. 아버지,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미뤄도 될까요? 그는 괜찮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하루는 은행 창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고객님, 연금 이외의 수입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건 연금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생 일했는데 내 이름으로 남은 건 연금 통장 하나뿐이구나. 그날 밤 아내는 잠든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진짜 요양원 가는 거 아니겠죠? 그는 대답 대신 일기장을 펼쳤다. 이 나이에 사람 돕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구나. 그 문장 옆엔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 병원비는 한 달에 180만 원. 이정환 씨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벽에 붙은 습기 자국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남 도우며 산 대가가 이건가. 그의 눈앞에는 아내의 약봉지와 낡은 일기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밤마다 그는 그 일기장을 다시 펴본다. 오늘도 병원 다녀왔다. 아내의 손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래도 자식들에겐 말 안 하려 한다.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의 글씨는 떨리고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그날도 그는 손에 연필을 쥔 채 일기를 적었다. 그래도 착하게 살면 언젠간 누군가 기억해주겠지. 하지만 그 문장은 미완으로 끝났다. 연필심이 부러졌고 방 안엔 깊은 정적만 흘렀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요양병원 상담사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환님, 아내분 요양시설 입원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덮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에 회고록 착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건 아내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뒤였다. 처음엔 한 달만, 회복될 때까지만 생각했지만 3달이 지나도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이 정환이가 있으니까. 그는 매일같이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병원비는 무정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280만 원, 약값과 간병비를 더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의 연금 160만 원으론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그는 퇴직금에서 남은 1천만 원을 모두 해지했다. 이 돈이면 4개월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4개월이 지나자 통장은 비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 병원비가 좀 밀려서 말이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학원비랑 대출금이 겹쳐서요. 죄송해요. 나중에 좀 나아지면 꼭 도와드릴게요. 이정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괜찮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는 전화를 끊고 침대 머리맡에 일기장을 꺼냈다. 2025년 8월 9일. 오늘 병원비가 밀렸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썼는데 이제 내 몫에 도움은 없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그의 눈가에는 잔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새벽 2시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보호자분 이제 편히 쉬시게 됐습니다. 이정환 씨는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참 착하게 살았어. 나도 그게 옳은 줄만 알았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동료들, 멀리 사는 친척들, 그리고 두 아들만이 문상객으로 왔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들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 날 바로 돌아갔다. 그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내가 평생 써온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장례를 마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살던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넘겼고 그가 남은 건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월세방이었다. 벽에는 습기 자국이 퍼지고 냉장고엔 김치 한 통뿐이었다. 그는 매일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하다 그만뒀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도 괜찮다. 익숙해지는 중이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다. 가끔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왔다.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돈도 나를 잊은 모양이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퇴직 전 자신이 후배였던 박 부장이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문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월 8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지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새벽 6시에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녔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다. 퇴근길, 그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밥값을 벌었다.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은 하루였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을 바꿨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친구들이 요즘 인색해졌네 라고 농담을 던질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좀 인색해지려 한다. 너무 늦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 명절에도 이번엔 오지 않아도 된다. 각자 사는 게 우선이지. 그 말 속엔 서운함이 아니라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그의 일기장은 점점 짧아졌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컨디션이 괜찮았다. 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었다. 맛은 없지만 마음은 편하다. 오늘 은행 잔고 280만 원. 예전 같으면 불안했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이 돈은 내가 나를 위해 쓸 돈이니까. 2025년 가을,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던 한 간호사가 그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배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색하게 사는 게 내 존엄이다. 그 문장 아래에는 연필로 작게 써 내려간 한 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정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일기장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안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깨달음이 적혀 있었다. 착하게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세대. 그들이 남긴 건 단 하나였다. 이젠 내 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의 손때 묻은 일기장은 말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생을 현명하게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나를 먼저 지킨 삶. 그 결과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름은 박영숙, 68세. 그녀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했다. 퇴직 당시 월급은 480만 원,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215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평생 지급됐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 둘을 홀로 키워냈다. 평생 엄마 덕분에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그래, 엄마 노릇은 여기까지.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퇴직식 날 동료들이 물었다. 영숙 씨, 이제 애들 결혼할 때 돈 좀 쓰시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결혼은 그들 몫이에요. 나는 내 노후를 준비할 거예요. 그녀는 퇴직 후 첫 일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가입을 동시에 진행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또 연금이야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다.
사람은 언젠가 돈보다 관계로 버틴다지만 관계도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 그녀는 매달 연금의 절반을 저축했다. 120만 원은 생활비, 100만 원은 비상금 통장. 식사는 검소하게, 소비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했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 외식 대신 집밥. 그러면서도 절대 베풀지 않는 원칙만은 지켰다. 딸이 용돈 달라 하면 10만 원, 그 이상은 없다. 손주 선물은 3만 원 한도. 주변에서는 인색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철칙은 단 하나였다. 감정이 통장보다 앞서면 노후는 무너진다. 그녀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23년 둘째 아들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졌다. 밤늦게 전화가 왔다. 엄마, 3천만 원만 도와줘. 이자만 막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의 빚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 다음 날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하시네. 아버지 계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나 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도와주지 않아 미안했지만 지켜야 할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노후였다. 그녀는 다음 주 은행에 들러 기존 정기예금 3천만 원을 요양 대비 자금으로 재설정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물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되죠? 중간 시설 기준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10년치로 잡아야겠네요. 최소 3천만 원은 더 모아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불안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그 무렵 오랜 친구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영수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 모금하는데 같이 하자. 요즘은 헌금 많이 내는 게 복 받는 거래. 그녀는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복은 내가 지킬래. 너무 각박하게 산다.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단호했다. 인색해서 외로울지언정 착해서 가난해지고 싶진 않아. 그 말에 모임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웃었지만 누군가는 부러워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의 계산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다. 2024년 봄, 그녀에게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의사는 척추 협착증 초기라며 수술을 권했다. 비급여 포함해서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가실 겁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요양 통장에서 빼면 되겠네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보통은 가족들이 병원비 내시는데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제 통장은 제 손에 있습니다. 그게 제 노후보험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 기간 동안 아들이 잠시 들렀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롭긴 해도 불안하진 않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방 한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 안에는 여권, 예금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 다이어리 첫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하게 살아야 존중받는 사람으로 늙는다. 박영숙 씨는 요즘 매일 새벽 산책을 나선다. 서울 불광동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한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통장보다 든든하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미소를 보고 참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거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 선택이 어떤 결실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진짜 행복을 느낀 순간이 다가온다. 2025년 여름, 서울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던 어느 날이었다. 박영숙 씨는 병원 예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동네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창가에 앉아있던 몇몇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애들 결혼비 때문에 죽겠어. 내가 빚내서 5천만 원 도와줬는데 이자만 내도 숨이 막혀.
나도 손주 학원비 대주다가 통장 바닥났어. 이 나이에 경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싶다니까. 그녀는 잠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결정을 떠올렸다. 도와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끊던 그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안다.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조용히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다. 아침 6시 새벽 산책, 오전엔 독서, 오후엔 동사무소 자원봉사, 그리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하루의 즐거움이었다. 요즘은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같이 봉사하던 후배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밖에서 사 먹으면 1만 원인데 집에서 만들면 1,000원이야. 남은 9,000원은 내 평안의 값이지. 후배는 웃었다. 선배님은 진짜 멋지세요. 다들 돈 없다고 푸념하는데 선배님은 오히려 즐기시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없는 걸 모르고 쓰는 게 불행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둘째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돈 안 빌려준 거 이제 이해가 돼요. 그땐 미웠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녀는 놀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야 철들었네.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됐어? 그때 빚더미에 있을 때 솔직히 엄마가 도와줬으면 더 망했을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면서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은 지난 3년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한 문장이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젠 엄마가 필요할 때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도움받고 살아. 그녀의 눈빛엔 여유가 있었다. 가을이 되자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제가 직접 준비한 노후가 어떤 건지 이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양원장 김 소장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박 선생님, 보통은 이 나이에 돌봄 받으러 오시지. 봉사하러 오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예요. 요양원에는 다양한 사연의 어르신들이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재산을 나눠주고 홀로 남은 사람, 그리고 하루 세끼 밥값이 없어 눈치 보는 사람. 그녀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만약 나도 그때 아들에게 돈을 줬다면 이라는 생각이 스치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지켰다. 어느 날 봉사 중에 한 할머니가 물었다. 따님은 자주 오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봐요. 그래도 매주 안부 전화는 와요. 그래도 좋으시겠네. 난 재산 다 줬더니 자식이 전화도 안 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그래서요, 어르신. 다음에는 절대 먼저 주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인색해서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인색함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녀의 집 안. 작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다. 그녀는 매일 밤 한 줄씩 기록한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샀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다. 이게 진짜 자유다. 내가 쓴 돈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썼기 때문이다. 2025년 겨울, 그녀는 요양원에서 작은 강연을 요청받았다. 주제는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법.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색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켰으니까요. 청중중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박 선생님, 그러면 지금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미소 짓더니 대답했다. 네, 단 하나도요. 남에게 베풀지 못한 미안함보다 나를 잃지 않은 평안이 더 크니까요. 청중의 눈가가 젖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은 강연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낸 증언이었다. 그날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제 돈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녀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현명함이에요. 착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현명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사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네. 그녀의 얼굴엔 평생 쌓였던 두려움 대신 늦은 자유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날 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쓰고, 내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일에 쓴다. 인색하게 살았기에 나는 존중받는 사람으로 늙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수와 반대로 자기 삶을 지킨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불행이 아닌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살아야 남은 날들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은 차갑지만 현실적인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왜 나이 들수록 인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와 소득 구조를 보면 202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이르렀습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년층이라는 뜻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들을 부양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령화는 자연스럽게 노년의 생활비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소득과 빈곤 측면을 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약 38%에 달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연간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한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 비교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이 약 1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40%에 육박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만 놓고 봐도 한국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은 매우 컸고 따라서 나이 들수록 내 돈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과 자산 측면의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상황이 더 복합적입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빈곤율이 높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와 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자산 측면에서는 일부 고령층이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현금화하거나 노후 생활비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아 실질 빈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은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경고가 경제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의료비 측면을 보면 노후 삶의 질과 비용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약 520만 원, 본인 부담금이 12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약 수술이나 요양원 입소 등이 필요해지면 비용은 수천만 원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더불어 노인 세대의 대부분이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거나 관절, 심혈관 질환 등 고비용 진료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어 건강이 걱정되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단지 소득이 낮아서만이 아니라 자산, 노동, 건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노년층이 처한 현실적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노인 빈곤율의 상승, 불안정한 일자리와 자산 활용의 한계, 그리고 의료와 요양비의 부담까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으로 현실적인 해결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2가지 사례 노후의 준비가 부족해 고통을 겪은 분의 이야기와 반대로 현명하게 준비해 행복한 노후를 맞은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과 해외 유사 국가들이 적용 중인 해결 방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무조건 현금 지원 형태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고령층 일자리 확대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월 단위 현금 지원을 통해 최소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 자료에 근거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 위험이 큰 고령층을 위해 정부가 최저생활보장 형태의 지원을 마련해왔다는 점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무급 또는 저임금 봉사, 일자리, 요양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돈을 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이 없어서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을 끊기 위한 구조적 접근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연금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고령층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 연령 인상, 기여율, 급여율 조정 등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노후 준비 저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며 구조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일본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도 6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 그리고 복수의 연금퇴직연금 구조를 갖춰 고령층의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태국에서는 노인 빈곤과 노령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비기여형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빈곤 고령층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연금 강화 노인 일자리 복합적 복지 지원이라는 패키지 접근이 노년층 빈곤의 해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운영 중인 기초연금 제도나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지원금은 무엇인지, 그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평생 저축만 믿기보다는 퇴직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고갈되거나 급격한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활동을 통해 수입을 이어가면 소득 단절이라는 위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미리 정비해 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택이나 기타 자산이 있으시다면 이를 월세로 돌리거나 영모기지주택연금 형태로 전환 가능한지 지자체 혹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산이 단순히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건강과 요양비 대비입니다. 의료비와 장기요양비가 노년기에 빈곤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미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노인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 친구나 동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두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자체 복지 강화 등이 진행 중이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고령화 국가들이 연금 구조 개선과 고령자 활동 지원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노후 준비를 활동과 제도적 보호를 포함한 전략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사례로 보았듯이 착하게만 살다가 준비 없이 고통받는 노후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당당한 노후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나는 나의 지난 생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웃던 날들, 참고 버텼던 밤들, 그 마음들이 결국 내 어깨를 무겁게 눌렀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믿어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좋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 생을 버텼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때론 차갑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새벽 커피 향을 맡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과 모두에게 주다 스스로를 잃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친구도, 일도, 그리고 사랑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을 스스로 지킬 권리.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존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뒷모습을 쫓으며 후회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이제라도 나를 사랑하자는 결심으로 남은 날을 채워가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을 스스로의 품 안에서 감사히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노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얇아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방향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존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자신이 베풀었던 삶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월세방에서라도 매일을 감사하며 자신이 이룬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준비의 유무, 스스로를 지킨 마음의 크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 나누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쓰는 용기.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끝에서도 나를 지키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겨울이 따뜻하길, 그리고 그 겨울에 당신 자신이 웃고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빌라. 조용한 오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낡은 책상 위를 비춘다. 그 위에는 오래된 검은 가죽 일기장이 펼쳐져 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흔들리는 필체가 눈에 띈다.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박정호 씨. 스스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지방 세무과에서 35년을 일하고 2년 전 정년퇴직했다. 오랜 세월 서류더미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에게는 성실한 남편, 자녀에게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퇴직 후엔 한 번쯤은 쉬어도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매달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들어오고 아내와 단둘이 사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다. 3월 5일. 연금은 들어왔는데 통장 잔액은 또 제자리. 어디서 새는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남는 돈은 없었다. 월세 대신 관리비,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그리고 아내의 건강식품. 하나하나 합치면 연금은 언제나 모자랐다. 그의 소비는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보다 검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이었다. 그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체면과 관성으로 살고 있었다. 당신, 이번 주에 동창회 있다며? 아내의 말에 정우 씨는 잠시 멈칫했다.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내가 한번 내야지.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는 다들 연금으로 사는데 당신도 좀 아껴야지. 내가 그래도 과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내는 게 체면이지. 그깟 몇만 원 가지고 무슨 큰일 나겠어? 그는 그렇게 매달 두세 번씩 모임에서 계산을 했다. 식사 한 번에 15만 원, 골프 한 번에 20만 원. 정호가 역시 윗사람이야. 친구들의 말에 뿌듯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웃으면서 밥값 냈는데 마음 한쪽은 쓸쓸하다. 체면이 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의 소비는 체면뿐 아니라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의 습관에서도 새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왔고 둘째 딸 수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요. 그래, 얼마면 되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열었다. 그날 일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식 도와주는 게 아비의 도리라지만 이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며칠 뒤엔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아이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한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정우 씨는 말없이 통장 이체 버튼을 눌렀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노후 망가질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애들이 효도하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 앱에 잔액 36만 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아내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웃 권사님이 찾아와 말했다. 이 제품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 남편도 이거 먹고 혈압이 잡혔어요. 정우 씨 부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냥한 말투와 교회 사람이라는 신뢰감에 결국 구입했다. 2달치만 사세요. 효과 좋으면 계속 드세요. 결국 80만 원짜리 제품 세트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해지려다 돈만 나간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믿고 사는 걸까? 하지만 그 뒤에도 방문 판매원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번엔 눈에 좋은 루테인 신제품이에요. 간에 좋은 프로폴리스도 나왔어요. 그는 마음 약한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거절하지 못했다. 한 번 사면 계속 사야 할 것 같았다. 아내는 이건 나한테도 도움이 돼요라며 말렸다가 결국 포기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달 60만 원 이상을 건강식품에 지출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정우 씨는 손주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과 용돈 준비로 고민에 빠졌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마트 직원이 권한 장난감 가격표에는 12만 원이 적혀 있었다. 손주들에게 사주면 24만 원.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는 결국 계산대 앞에 섰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우 씨, 이제 우리도 좀 현실을 봐요. 당신이 매번 그렇게 지출하니까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거실 한켠의 일기장으로 향해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베푼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으련만. 남는 건 불안뿐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우야, 요즘 뭐 하냐? 나 말이야. 이번에 괜찮은 투자 정보 하나 얻었어. 지금 넣으면 한 달에 3%씩 나온대. 연금만으로는 안 되잖아. 너도 좀 굴려봐.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3%씩. 그게 가능해? 요즘 다들 해. 퇴직한 친구들도 이걸로 용돈 번다니까. 내가 사람도 믿을 만한 데야.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머릿속엔 매달 빠듯한 생활이 스쳤다. 이 정도면 괜찮은 기회 아닐까?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만 숨 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그는 300만 원을 송금했다. 작게 시작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하자. 처음 2달 동안은 매달 이자가 들어왔다. 여보, 봐. 진짜 괜찮은 데라니까. 그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3번째 달이 되던 날 입금이 끊겼다. 연락도 문자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는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휴대폰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 가장 밑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믿음은 남았지만 돈은 사라졌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한참 동안 일기장을 덮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의 겨울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정우 씨는 아내와 병원에 있었다. 아내의 무릎이 다시 부어올라 MRI를 찍어야 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골이 거의 닳았어요. 수술비는 350만 원. 그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동안의 저축은 모두 바닥이 났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 잔액은 7만 8천 원. 그는 멍하니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떡할까?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남자 체면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체면뿐이었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옆에 있었는데 그는 한 장을 넘기고 아내의 사진이 끼워진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웃던 그녀의 얼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수술을 미뤘다. 정우 씨, 나 괜찮아요. 조금만 참고 살면 되죠. 당신이 더 힘든데. 그 말이 오히려 정우 씨의 가슴을 쳤다. 그날 밤 둘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다큐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60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0만 원. 하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 숫자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결국 고백했다. 여보, 나 그때 투자한 돈 다 잃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우리도 결국 남들처럼 되는구나. 그녀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정우 씨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 그날은 조용히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일기엔 잉크가 번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몇 주 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우연히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러 다니며 여유롭게 살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그토록 평범한 소망조차 자신의 허세와 습관이 앗아갔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 썼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다시 배우자. 돈보다 마음을 아끼는 법을. 겨울이 다가올 즈음 정우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매달 나가던 골프 모임을 끊었고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를 각자 계산으로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젠 연금으로 사니까 나도 줄여야지. 우리 다 나이 먹었잖아. 처음엔 웃음 섞인 반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그래. 이게 맞지. 하며 따라줬다. 그리고 명절이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용돈 못 준다. 그 대신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어른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화려한 음식 대신 단출한 찌개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고 정우 씨는 그 모습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밥상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이 웃음이었다. 몇 달 후 정우 씨는 동사무소에서 노인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60세 이후에는 벌기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조용히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 공무원이었다. 나라의 예산을 아끼며 살았지만 내 삶의 예산은 관리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결산서를 다시 쓴다. 그의 필체는 예전보다 단단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글씨에는 후회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다. 봄이 오고 집 앞 벚꽃이 다시 피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은 연금 중에서 2만 원을 남겼다. 그 돈으로 아내와 시장 가서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절약이더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그 일기장은 평생 써도 다 못 채우겠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일기장 위를 비춘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용기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조용한 전원주택 마을 끝자락. 아침 7시 작은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다. 그가 바로 이도윤 씨다. 도윤 씨는 2년 전 서울시청에서 도로관리과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35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매달 공무원 연금 245만 원으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은 그에게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라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도윤 씨는 그날부터 지출 노트를 새로 만들었다. 그의 첫 기록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는 버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위기로 봤다.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면 금방 무너진다. 그는 주변 은퇴자들이 체면, 소비나 자녀 지원으로 힘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이도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내가 먼저 정년 퇴직했으니까 첫 회비는 내가 쏘는 걸로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보긴 보자. 하지만 계산은 돌아가면서 하자. 나도 이제 국민이 아니라 은퇴자니까. 주변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단호한 말투에 누구도 농담처럼 받아넘기지 못했다. 그는 퇴직 후 체면 대신 균형을 선택했다. 식사는 늘 집밥이었고 한 달 외식은 단 한 번, 그것도 아내의 생일날만.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보냈다. 엄마 손맛이 제일 선물이죠. 아들 부부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 반찬을 기다리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 하지만 도윤 씨의 삶에도 유혹과 갈등의 순간은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 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요즘 연금만으로 살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하는 투자 모임이 있는데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형이에요. 연 5% 수익이랍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5%라 은행보다 3배는 많네. 예, 요즘 다들 하세요. 안전하대요. 퇴직금 넣은 사람도 많아요. 그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5%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수익이겠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거겠지.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아니, 후배가 투자 얘기를 해서. 연금으로는 여행도 못 다니고 좀 답답해서.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욕심낼 나이인가요? 그냥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면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결국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 며칠 뒤 그 투자 모임이 불법 사기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다. TV 화면 속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자막이 지나갈 때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도 욕심을 참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은퇴 후 첫 해, 그는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에 부딪혔다. 아들 현우가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족하냐?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바로 갚을게요. 그는 곧바로 통장을 들여다봤다. 예금 잔액은 1,800만 원.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만나 직접 말했다. 현우야,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너도 알지, 연금으로 사는 인생은 남는 게 없다. 그 1,000만 원을 주면 나와 내 엄마는 병원비도 아껴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대신 내가 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두 사람은 은행을 함께 찾아가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다.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직접 상담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아버지, 내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줄 수도 있지만 책임감은 대신 못 준단다. 그날 저녁, 그는 지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도움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후회와 걱정을 입에 담았다. 아니, 내가 퇴직금 2억 받았는데 벌써 다 썼어. 손주 용돈이 왜 이렇게 나가나 몰라. 연금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니까. 하지만 도윤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맛을 느끼며 살았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빚 없는 평화야. 2025년 봄, 신문 한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241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180만 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과소비 줄이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며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출 노트엔 여전히 매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불필요한 소비 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냐? 난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늘 빠듯해. 그는 웃으며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나는 욕심 대신 기록을 택했어.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더라. 친구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날 이후 그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요즘 친구들에게 종종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도윤 씨요. 매일 지출 노트 쓰고 가끔은 손주들한테 절약 수업까지 해줘요. 어머, 대단하시네. 우리 남편은 아직도 허세 부려요. 그런데요, 진짜 멋있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거래요. 퇴직한 지 3년이 된 지금, 이도윤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아침엔 일기장 대신 가계부, 저녁엔 식탁 위에 아내와의 대화가 있다. 그의 표정엔 후회가 아닌 평온이 담겨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월급날이 행복이었지만 지금은 남지 않은 지출이 행복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도윤 씨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도윤 어르신, 노인 재무관리 강의 수강 신청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토요일, 배움의 날. 그날 복지관 강의실에는 10여 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40대 여성 재무상담사였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말을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내가 막지 않으면 언젠가 다 빠져나간다.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시장에 들렀다. 아내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 반 포기를 샀다. 이제 김장도 많이 안 해요. 이만큼만 사도 한 달은 충분해요. 가게 주인의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욕심 부릴 나이는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반색했다. 이걸 다 사왔어요? 응. 대신 이번 달 식비는 여기까지야. 당신 참 계산이 철저해.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날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욕심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채워진 냉장고보다 비워진 마음이 더 가볍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그는 가끔 노년의 외로움을 느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병원에 입원했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가자.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배달하고 연금 수령 안내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하며 그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도윤 어르신, 덕분에 이번 달에도 연금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혼자선 이런 거 어려워서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졌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돈으로 남을 돕는 건 쉬워도 시간을 내서 돕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인생의 보람이 된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던 어느 주말, 그는 아내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은퇴 후에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응,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 정말? 응. 예전엔 돈을 써야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젠 안 써도 괜찮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배운 게 있어. 노후에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없는 사람이더라.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 말 참 좋네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행복, 계약서 대신 손잡기로 하자.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이도윤 씨의 마당에는 작년 가을 심어둔 상추와 쑥갓이 파랗게 자랐다. 그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이만큼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날 오후, 서울에서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그럼 성공한 노인이지. 비결이 뭐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쓴 만큼 후회하고 안 쓴 만큼 편해진다. 딸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슬쩍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 쓸 땐 진심으로 써야 가치 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나도 그렇게 살게요. 며칠 뒤, 이도윤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무관리 우수 사례자로 선정돼 인터뷰를 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은퇴 후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안 쓰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돈은 남아있지 않아도 평안은 남더라고요. 기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정말 평온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제 연금의 진짜 가치예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옛 사진을 정리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은 늘 바빴고 가족보다 일에 더 몰두하던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돈을 버는 건 쉬워도 돈에 끌리지 않고 사는 건 어렵더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잘 해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는 웃으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평온을 모았다. 그 평온이 내 인생의 진짜 퇴직금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이 물었다. 이도윤 씨, 요즘도 가계부 써요? 예, 하루에 1,000원을 써도 씁니다. 왜요? 그게 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의 손에는 늘 작은 지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그의 집 거실을 비춘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연금 명세서와 함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오늘도 돈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넘치게 썼다. 그는 잔잔한 미소로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봄바람 속에서 한 사람의 노년은 그렇게 비움의 풍요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은퇴 이후에도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통계로 입증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국내 자료부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37.7%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지출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때도 빈곤 또는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162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13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 여유가 적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항목을 보면 전체 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약 25%, 보건비가 약 18%, 주거수도 광열이 약 17%를 차지해 합하면 약 60% 이상이 기본 생존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즉, 노년층의 소비 구조는 필수 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취미, 외식 등 여유 지출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지출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가구가 비은퇴 가구에 비해 연간 약 430만 원 정도 소비가 적었다는 분석이 있으며 또 장기간 패널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은퇴 여부가 가구 소비 지출을 약 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국내 보고도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 이후 고령층의 소비 패턴은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평균 은퇴 연령 이후 10년이 지나면 가처분 소득의 70% 이상이 의료비와 주거비에 집중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성향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60대의 소비 성향, 즉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약 69%에서 62%로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노년으로 접어든 세대가 소득은 줄었고 그에 맞춰 소비를 줄여야만 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노년에는 단순히 집을 사고 차를 산다거나 자녀의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바뀐 이후의 소비 구조와 고정 지출, 여유 지출 간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러 연구와 통계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소비 습관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연금과 별도로 운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에게 월 약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재무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지자체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제시한 고령기 재무계획 및 금융교육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금융교육이 은퇴 후 소비관리 자산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먼저 지역 어르신 대상 지출노트 작성 소비습관 점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시군구 차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노인 세대를 위한 노후생활 가계관리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의 고령자 맞춤 금융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금융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이 쉽게 빠지는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재무건강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재무적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해 고령자 대상 소비 패턴 투자 위험 경조 사비 관리 등을 주제로 한 노후생활 재설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는 경조사 비명절 지출 적정성 가이드라인 제공, 체면 소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건강보조식품 과다구매, 예방 캠페인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복지센터 노인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노후생활 지키기 서포터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정책 시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고령자가 스스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형 상담 프로그램이나 노인 소비클럽 같은 자조 모임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고령자 간의 정보 교류 공감 체험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보장형 연금 지급, 금융소비교육 강화, 지역 기반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 앞서 소개된 소비습관, 지원습관, 투자습관, 경조사비, 건강보조식품비, 지출 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돈도 마음도 흘러가 버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젊을 땐 벌기 바빴고 늙어서는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비워야 따뜻해지고 지켜야 행복해진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잎새는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조용한 평온 속에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인생 너무나도 달랐지요.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사회의 시선을 따라 소비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밥값을 냈고 미안함을 달래려 자녀에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결국 텅 빈 통장을 마주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돈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나의 노후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줄였고 마음을 비웠으며 남의 기준 대신 자신의 형편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는 작은 집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고 매일 아침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용기를 잃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아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체면을 지키다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부터는 내 삶을 지킬 때야라고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다면 그건 새로운 삶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후회 대신 계획을, 불안 대신 평안을, 그리고 체면 대신 진짜 나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돈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손주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흩날리는 낙엽처럼 소중한 것을 놓치고 누군가는 그 낙엽을 주워 따뜻한 불을 지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한 불을 지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온한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쓸 것을 아끼고 남은 삶을 소중히 지키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텅 비어 있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켜낸 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더 소중한 건 오늘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면 다시 시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가가 치솟고 연금 개편 논의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서울의 한 60대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에 경비 아르바이트로 버는 70만 원, 이 두 가지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비와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이젠 뭐라도 하나 더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생활비가 멈추면 내 통장에선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노후는 마치 수도꼭지가 한 개뿐인 집과 같습니다. 그 수도가 막히는 순간 우리 삶의 숨통도 함께 막히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5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그리고 보험 유동화. 이 5개 수도꼭지만 잘 열어두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퇴직식 날, 정우 씨는 아내의 이 한마디에 잠시 웃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3년간 일하며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었다. 명함에는 기술연구소 부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했고 부하 직원 40명이 있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양복 바지를 꺼냈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다. 그의 손끝엔 아직 회사 냄새가 묻어 있었다. 아내 미정 씨는 따뜻한 미역국을 내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출근은 끝이야. 이젠 당신 시간이에요. 그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퇴직 후 첫 1년, 정우 씨의 인생은 여유와 지출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그래,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제주도 한번 가자. 그는 매달 200만 원씩 썼다. 퇴직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눈에 띄지 않게 줄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순간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국민연금은 얼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63세부터 나온다잖아요. 그럼 그때까진 이 돈으로 버텨야겠네. 그는 애써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세금보험료 공공요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2025년의 서울,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올랐고 병원비는 조금만 아파도 1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해 여름, 아내 미정 씨가 말했다. 당신, 이젠 뭔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나 이제 나이 60이야. 누가 써줘? 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존심이 스며 있었다. 퇴직 2년 차, 그의 하루는 조용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인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찔렀다. 저 사람은 아직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하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TV를 켰지만 뉴스 자막에 뜬 문장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은퇴 후 5년 내 자산 60% 소진 고령층 소득 불안 심화. 그날 밤 정우 씨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그냥 생각이 좀 많아. 돈 때문이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달, 그는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경비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시급 1,500원,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다. 며칠 후 관리소장이 말했다. 예전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그럼 꼼꼼하시겠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출근 날, 정우 씨는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섰다. 차량을 통제하며 안녕하세요를 반복했다. 그의 등 뒤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줄은 몰랐지. 퇴근 후 아내가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더라. 오히려 정신이 덜 멍해. 그는 미소 지었지만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그는 급여 명세서를 펼쳐보았다. 80만 원.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나아졌어요.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정우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수도꼭지? 우리 인생에 돈 나오는 수도꼭지. 당신이 하나 더 연 거예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국민연금 예정 수령액 110만 원, 경비일 80만 원, 총 190만 원.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현금 흐름 2개,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덧썼다. 목표 5개. 그날 이후 그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노후 재정 강의를 보고 신문에서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거 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우리 집으로 하면 월 6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대. 아내는 망설였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대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 그래도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봤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양복,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 그때의 자신이 너무 젊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 나도 이제는 좀 현명하게 살아볼게.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 다음 달 001짜리 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담당 직원은 말했다. 올해 경쟁률이 높아요. 하지만 경력 있으시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며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이마, 희미한 눈빛.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뭔가 할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커피를 내왔다. 오늘도 나갔어요? 응. 001짜리 지원했어. 도서관 같은 데서 책 정리하는 일 있대. 그게 월급은 얼마나 줘요?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는 그날 밤 5번째 수도꼭지를 그려봤다. 국민연금, 경비소득, 주택연금, 001짜리, 금융소득. 종이에 그려진 5개의 수도꼭지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수도가 모두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모니터를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해 겨울,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정우 씨는 새벽 5시 40분이면 이미 경비실로 향했다. 손에는 늘 커피 한 캔이 들려 있었고
입김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는 하루 종일 출입 차량을 정리하고 택배를 전달했다. 퇴근 후엔 잠깐 누워있다가 저녁이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001짜리 면접에 합격한 그는 하루 3시간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제 우리도 두 군데서 월급이 들어와요. 아내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정우 씨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커피를 마셨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늙어서 두 군데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당신 요즘 얼굴 좋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하루는 버티는 하루였다. 경비 일 80만 원, 도서관 60만 원. 거기에 이제 곧 시작될 국민연금 110만 원. 우리 이제 250만 원은 된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안심했다. 하지만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당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 잠깐만.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땅에 떨어졌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 후 그는 한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 여보, 이젠 쉬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당신이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에 정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우연히 라디오를 듣던 그는 노후의 현금 흐름 5개 파이프라인이라는 방송을 들었다. 진행자는 말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보험연금. 이 5가지 수도를 열어두는 것이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봤다. 5개 수도꼭지라. 그는 손에 쥔 공책을 펴고 다시 적었다. 1점 국민연금 곧 시작 예정. 2점 경비소득 휴직 중. 3점 도서관 일자리 유지 중. 4점 주택연금 미정. 5점 금융소득 없음. 2개밖에 열리지 않았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정리하자. 며칠 후 그는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갔다.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고객님, 집 시세가 2억 4천이면 월 5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나오죠. 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 살아야지.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주택연금 신청했어. 정말요? 잘했어요. 아내는 잠시 울먹였다.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 더는 자존심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 주택연금 58만 원, 도서관 일 60만 원, 총 228만 원. 이제 한 달 생활비는 해결됐네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나 아직 파이프라인이 3개뿐이야. 그는 인터넷을 뒤져 금융 강의를 들었다. 배당주, ETF, 적립식 투자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라도 공부해봐야지. 그는 500만 원을 증권 계좌에 옮겼다. 이건 절대 단타가 아니야. 그냥 매달 조금씩 넣을 거야. 시간은 흘러. 그가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그의 나이는 65세. 국민연금, 주택연금, 도서관 근무, 배당주 수익, 그리고 오래된 종신보험의 일부를 연금형으로 전환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개 수도꼭지, 모두 열림. 어느 봄날 아침, 정우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마음이 좀 편하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통장 잔고만 보고 불안하지 않아. 왜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길이 5개나 있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 자존심,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다. 아빠, 요즘엔 일 안 해요? 응,
일은 도서관에서만 해. 그게 제일 좋아. 아빠 대단해요. 요즘 친구들 아버지는 다 힘들어 하시던데. 정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도 힘들었단다. 근데 이젠 알겠어. 사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거더라. 저녁 무렵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김정우 대기업 기술연구소 부장. 그는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적었다. 김정우 은퇴 후 5개 수도꼭지의 주인.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심의 윤곽을 밝혔다. 한때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야근을 했고 지금은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만의 하루를 산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그거 하나면 충분해. 정우 씨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5개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 68세. 그는 35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60대 남성이지만 그가 퇴직 이후 살아가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들을 만큼 달랐다. 퇴직 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노후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두는 거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그는 퇴직 10년 전,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매달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영했고 퇴직금이 나오기도 전에 임대 수입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그때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했지. 연금이면 충분한데 뭐하러 빚내서 건물을 사냐고. 그는 웃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그가 60세가 되던 해 주변 동기들은 퇴직금 일시불을 받아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건넸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내 노후의 뿌리야. 뽑으면 끝이야. 그는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고 그 안에서 해외 ETF와 채권형 펀드를 분산 투자했다. 이 결정 하나로 그는 퇴직 후에도 연 45%의 안정적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었다. 퇴직 첫 해, 그의 통장에는 3개의 돈줄이 있었다. 국민연금 130만 원,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매달 370만 원의 고정 수입. 그는 그중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4번째 수도꼭지였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일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서울시 50재단의 시니어 컨설턴트 과정에 지원했다.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자들의 인생 2막을 돕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10년 전엔요, 퇴직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지금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출근이에요. 그는 그렇게 4번째 파이프라인인 일자리 수입을 추가했다. 강연 수당은 많지 않았다. 한 달 70만 원 남짓. 하지만 그에게 돈보다 큰 건 존중과 자존감이었다. 그의 아내 윤정희 씨 64세는 남편의 계획적 성향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그 돈 좀 써요. 우리 나이에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지금 조금만 참고 나중에 진짜 여유롭게 살자.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말한 여유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유튜브로 경제 뉴스 시청. 오전엔 부부가 함께 도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소형 오피스텔 세입자에게서 자동이체된 월세를 확인한다. 저녁이면 그의 계좌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례로 입금된다. 딱히 부자가 아니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는 스스로의 노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5개 만들어뒀다. 그중 하나가 막혀도 다른 4개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위기는 있었다. 2년 전 딸이 결혼하면서
혼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였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가 바로 줄 순 없지만 계획적으로 도와줄게. 그는 보유 중이던 ETF 일부를 매도해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머진 내가 1년 동안 스스로 마련해보자.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엔 말했다. 아빠, 그때 안 빌려준 게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제가 저축 습관이 생겼어요. 그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버지였다. 그의 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거실 한쪽 벽면엔 5개의 수도꼭지를 그려둔 작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오피스텔 임대, 강연수당, 금융소득.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그는 그 수도꼭지 옆에 각각의 입금일을 적는다. 아내가 물었다. 그걸 왜 아직도 적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안심이 돼. 내 노후가 어디서 흘러오는지 매달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 그는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 하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2025년 기준 노인 2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 중. 잠시 후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도 처음엔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지. 근데 그 불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게 차이야.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돈은 불안할수록 준비가 빨라야 해.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변 친구들이 노후를 걱정할 때에도 그의 표정은 늘 평온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퇴직 후에 돈을 찾은 게 아니라 퇴직 전부터 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박상우 씨는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탄천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휴대폰 대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퇴직 이후 매달 기록해온 현금 흐름 일기가 있었다. 국민연금 132만 원 입금 완료. 공무원연금 181만 원 입금 완료.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강연료 72만 원. ETF 배당 21만 원. 그는 수첩을 덮으며 웃었다. 이게 다 내 피, 땀, 그리고 기다림이야. 옆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내 윤정희 씨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은 얼굴이 젊어 보여요. 그럴 리가. 80 앞두고 젊어지긴. 진짜예요. 표정이 편해요. 그의 표정은 실제로 달라져 있었다. 퇴직 초반의 그늘진 눈빛 대신 이젠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스며 있었다. 하루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배당금 21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10년 전엔 이런 문자가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했다. 50대 초반, 회사 후배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다. 부장님, 요즘 ETF가 좋다는데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퇴직하고 여유 있을 때 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생각을 바꿨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 준비할 때야. 그 한 번의 결심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2025년의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뉴스마다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걱정 안 되세요? 주변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전기요금도 오르고 병원비도 늘고 우리 세대는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수도꼭지를 5개 열어놨으니까. 친구들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노후는 힘들다. 하지만 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5개 만들어두면 어디선가 막혀도 다른 길로 흘러들어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결과 그 자체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배우고 있었다. 시니어 대학의 금융 강좌, 건강 강연, 그리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후배 멘토링까지. 그의 하루 일정은 젊은 직장인 못지않게 바빴다. 선생님, 저는 지금 55살인데요. 퇴직 후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의 강의에 온 한 남성이 물었다. 박상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 없어질까 봐요.
그럼 지금부터 돈을 모으지 말고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 두세요. 길이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그 5개 수도꼭지를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강희실은 조용해졌다. 그날 그는 박수를 받았다. 그의 집 거실 한켠엔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가죽은 닳았지만 그 위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앉은 자리에서 지난 한 주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달에도 그대로, 오피스텔 임대료는 세입자가 2달 더 연장, 강연 일정은 다음 주로 변경.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엑셀을 채워나갔다. 그에게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었다. 저녁이면 아내 윤정희 씨가 와인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부자지. 그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다. 아빠처럼 살아야 해요? 아니, 아빠보다 일찍 깨달아야 해. 뭐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거란 걸. 딸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결혼 후 딸 부부는 매달 3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다. 이게 대물림이구나. 그의 68번째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부자야? 라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자는 아니야. 대신 매달 돈이 흘러들어오긴 하지. 얼마나요? 글쎄 5개 수도꼭지에서 나와. 손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은퇴한 지 벌써 8년.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통장의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흐름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다시 노트를 열었다.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후의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이다.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속삭였다. 그 소리는 마치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돈보다 더 귀한 준비된 인생의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늙지만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늙는 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흐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삶의 온도를 잃지 않아요. 그는 강단을 내려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그에게선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후 현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4억 원대 수준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층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세대, 바로 자산 빈곤형 노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층의 주요 소득원 중 공적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노동소득, 즉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해 36%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OECD 주요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노후라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인이 마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지적됩니다. 유럽의 고령층은 연금과 자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노인이 단일한 연금이나 일시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꼭지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그 수도가 막히면 더 이상 흘러나올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후 소득이 단일한 사람보다 연금, 임대 수입, 배당 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연금 소득을 함께 보유한 고령층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았고,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안정된 삶의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내 여러 재무설계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주택연금, 금융소득 등 최소 5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단일 소득 구조가 곧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 소규모 근로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조합해야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점도 강조됩니다. 최근 금융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상승, 세금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바로 빚을 지거나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을 보면 한 달에 약 26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1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 다수의 노년층은 결국 근로소득에 의존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개의 수도꼭지로는 도저히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시대는 이미 그 방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연금화하고 소득원을 다변화하며 연금과 금융을 병행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미리 설계한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후 현금 흐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제도가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인생 2막의 경력 복귀를 돕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는 50대와 60대 시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강의, 상담, 행정, 지역봉사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매칭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광주와 대전도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며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을 통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가입, 상속보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연금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의 30%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6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스스로 설정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자들도 일정한 납입기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 평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지탱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준비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해 연금, 금융, 건강, 주거 등 노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개인의 자산 상황을 분석하고 연금 수급 시점, 금융운용, 건강관리 등 종합계획을 함께 세워줍니다. 전북 완주군은 신중년 생애설계학교를 개설해 은퇴 전후의 주민들이 퇴직 이후의 인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충청남도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주민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합리적 소비, 연금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상담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노후의 불안함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리버스 모기지, 즉 주택연금을 이미 30년 전부터 활성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의료비 지원을 연계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 일자리 정책은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국민연금 외에도 직업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연금과 개인연금, ISA 저축의 3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공통점은 현금 흐름의 다양화와 사회 참여의 연속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결국 활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우리가 직접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하고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선착순 또는 모집기간 내 신청자만 선정됩니다. 결국 준비가 빠른 사람이 안정된 노후를 갖는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씩 작은 수도꼭지를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첫 번째 수도꼭지를 열고, 주택연금으로 두 번째를, 공공일자리와 소규모, 근로로 세 번째를, 금융소득으로 네 번째를, 그리고 건강과 관계 속에서 다섯 번째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